화면에 보이는 항공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크고 튼튼해 보이는, 눈에 띄는 표시가 거의 없는 무광택 검은색 물체입니다. 거의 삼각형처럼 각져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고 값싼 프로토타입처럼 보이며 거의 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만들어진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지난 3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저 다른 남자를 보세요.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어느 날 그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이며 러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은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세르게이 쇼이구는 12년 연속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2001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독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매 겨울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에 대한 체계적인 폭격을 승인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오늘날 전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stá acusando países 나토, 특히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대한 침략의 공공연한 공범이라고 말입니다.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국 영공을 통과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유소들이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단 한 주 만에 4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복잡한 러시아의 방공망조차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이구는 틀렸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건 나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크렘린에게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do que qualquer teoria. 러시아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것이며 세계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의 한 조용한 방으로 외국 외교관들을 초대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옆에 작은 표지판을 세우고 덮개를 벗긴 뒤 3년 만에야 이 무기가 2023년부터 러시아를 공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년간의 전투였습니다. 3년간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년간의 침묵, 수백 번의 임무, 아마 수천 번일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목표국조차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죠. 오늘 여러분은 이 무기가 무엇인지, 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이 무기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지금 공개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드러난 그 방으로 다시 가봅시다. 2026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외교부 내의 한 방에서 수십 개국의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서 제작된 무기들 사이를 걸어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도 있었고 해상 드론도 있었으며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란제 드론인 샤헤드를 요격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복도의 한가운데 단순한 거치대 위에 영상 처음에 보셨던 그 항공기가 작은 명판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의 이름은 우크라이나어로 시쉔이었고 이는 1월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던 작은 명판에 적힌 사연들은 외교관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정거리 1400km, 목표물 기준 20m 정확도, 임무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40kg의 모듈식 탄두, 속도는 시속 200km, 최대 비행 고도는 1500m, 발사 준비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이 드론은 전자전이 활발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적이 항법 신호를 방해하려고 해도 계속 비행하며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시려면 1400km는 하루 종일 자동차로 달리는 거리보다도 더 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도시에서 무기가 출발해서 몇 시간 동안 적국 영공을 비행한 뒤 다른 나라에 있는 작은 집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픽업 트럭에서 15분도 안 되는 준비 시간만으로 신호를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첸이고 이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모든 표지판에는 무기 옆에 제조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은 정확히 말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션의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어떤 회사가 이 무기를 만드는지,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대가 제작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는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적으로부터의 보호이기도 합니다. 적이 공장을 알아내면 미사일로 파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사양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거의 선전포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닙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1월은 러시아가 폭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격은 군인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소, 난방소, 전력망, 병원을 향한 폭격입니다. 목표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끊어 민간인들이 자기 집 안에서 추위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들, 노인들, 아이들, 이것은 저체온증으로 죽게 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1월은 고통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내 14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들은 아무 이름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1월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무기 식별 코드에 우크라이나 발사대에서 시신이 발사되어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때마다 그 미사일은 러시아가 추위로 죽인 민간인들을 대신한 복수의 의미를 그 이름 자체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무기는 숨어있던 3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향해 7,000대가 넘는 장거리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러시아 내부에서 1,5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터무니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내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발사한 것보다 더 많은 장거리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침공당하고 폭격당하며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그 나라가 세계 3위의 군사강국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멀리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경제 수치에 나타났습니다. 정유소들이 크스토보, 사라토프, 우스트루가, 프리모르스크, 노보로시스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 시스템의 핵심 지점들입니다. 러시아의 정제 능력은 17% 감소했으며 이는 하루에 100만 배럴이 넘는 양이 더 이상 정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전쟁 경제의 주요 동력인 석유 수출은 단 일주일 만에 43%나 감소했습니다. 7일 만에 손실된 수익은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크렘린궁에게는 거의 공개적인 항복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본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사람.
겨울 폭격 작전을 승인했던 그 사람, 그 드론 이름에 유래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쇼이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모든 지역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러니에 주목하세요. 1월 폭격의 주인공이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1월이라는 무기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펜치르 방공 시스템, 즉 방공포 중 절반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잡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펜치르 한 대의 가격은 1,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국 영토를 방어할 무기조차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원 의원이자 예비역 장군인 안드레이 구룰리오프라는 러시아 인사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분명히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너무 거대합니다. 군대가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방어막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것은 나라가 너무 커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치는 이 모든 것 뒤에 있던 조용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조용히 그렇게 잘 작동했다면 왜 지금 공개하는 걸까요? 답은 지금 시친을 공개한 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다른 대상에게 동시에 세 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유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친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는 베를린에서 독일과 40억 유로 규모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32억 유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방공 발사대에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중거리 드론 5,000대의 공동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 3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배정되었습니다. 즉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의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바로 시친이 속해 있는 무기 범주입니다. 3년간 실전 경험이 입증된 드론을 이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에 공개한다는 것은 그 제품이 이미 성숙했고 시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관광객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한 전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스크바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친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무기고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다른 무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러시아는 매번 요격할 때마다 다가오는 드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어 계산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지출, 모든 시스템은 러시아 정보기관조차 이름조차 모르는 위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워싱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를 중동으로 보내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에 따르면 현재 장거리 공격의 95%가 우크라이나산 무기로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방위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 세 명의 수신자, 하나의 발표, 그리고 각각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역사상 드물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해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최는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품, 세계가 아직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생태계의 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밍고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거리 3,000km의 우크라이나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시첸의 사정거리를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탄두는 1000kg이 넘습니다. 즉 시첸이 운반하는 것보다 25배 더 많은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니우티라는 드론도 있는데 이 드론은 목표물 위로 돌진하며 사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이미 카잔과 사마라처럼 멀리 떨어진 러시아 도시들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FP1도 있는데 이 드론은 90%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로, 바르스, 오브리, 후타, 넵툰 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의 무기들이 한 가족을 이룹니다. 각 무기마다 위협 지도에서 특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매일 도시가 폭격당하고 발전소가 파괴되는 나라에서 3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경제가 붕괴되고 군인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말이죠. 3년 만에 전면전 중인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심 타격 무기고 중 하나를 산업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그중 숨겨진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침공이 시작된 2022년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현 크렘린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동기, 서방 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생존이 걸린 이유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업 창고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소에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시첸을 설계하며 모듈식 탄두, 피스톤 엔진, 전자전에도 견딜 수 있는 항법 시스템을 그렸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의 나라는 밤마다 폭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군대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계산 때문에 전략적 우위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전쟁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만약 누군가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장군에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중간 규모의 나라가 끊임없는 폭격을 받으면서도 초강대국의 인프라 없이 적이 모르는 사이에 수년 동안 여러 무기가 작동하는 완전한 심층 공격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 장군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 보호된 연구소, 복잡한 물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강대국만 할 수 있고 침략당한 나라는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10년간의 전쟁 매뉴얼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걸 해냈다면 이제는 올바른 교리와 정치적 의지, 현지 기술력과 지원만 있다면 어떤 중간 규모의 나라라도 이론적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도 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바로 세르게이 쇼이구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비극적인 대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러시아 군대를 지휘했던 남자입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3일 만에 점령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겨냥한 모든 겨울 공세를 명령했던 남자입니다. 오늘날 그는 거의 하소연하듯이 4개의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에 공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침공의 설계자가 무력함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만들어낸 남자가 이제는 1월이라는 무기에 대해 불평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더 명확한 이미지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 70년 동안 냉전이 시작된 이후로 공포의 독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전략적 위협은 모스크바에서 외부로 향했습니다. 항상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을 위협했고 그 반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전략적 위협이 더 작고 가난한 이웃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불타는 정요소로 다가옵니다. 수출 감소로 다가옵니다. 때로 몰려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겨울 달의 이름을 가진 무기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위협은 매일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영상이 일반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위해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해주세요. 지정학에 관심 있는 분과 영상 공유하고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